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 중 잠깐 짬을 내가지고 헌법 소원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 소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론 등을 통해서 헌법 소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제로 헌법 소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들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선 헌법 소원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마지막으로는 헌법 소원의 보충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많은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그 국민이 잘났건 못났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권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체포 구속당하지 않도록 보호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것을 함부로 뺏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재판의 하나가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공권력 침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을 만든다든지 혹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다든지,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 등 공적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하는 행위를 공권력 행사라고 합니다. 모든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침해라고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기본권을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타인의 기본권과의 조화 등을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나 심하게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본권 침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알만한 간통죄 관련 판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 간통죄를 규정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를 규정한 법률은 배우자 있는 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률이었어요. 여러분, 공권력 행사 중에는 법률의 제정 등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간통죄, 배우자 있는 자 또는 자신의 성관계 파트너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자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간통죄라는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나 강력하게 제한해서 침해에 이른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죠. 이러한 간통죄를 폐지시킨 헌법재판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라서 통상 제기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는 그것이 법률이든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든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소송도 이러한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이 침해될 때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소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소송은 공권력 행사가 처분에 포섭되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공권력 주체가 행정청이고 이 행정청이 행한 공권력 행사가 처분이라면은 이것은 헌법소원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것입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다양한 개별적 구체적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처분이 무엇인지도 다음에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정청이 행사한 공권력 행사가 처분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기본권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권력 주체가 행사한 공권력 행사가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행정소송으로는 도저히 기본권 구제를 도모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공권력 주체가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는 도저히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툴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일반 법원은 법률이 잘못됐는지 아닌지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법률이 헌법을 침해해서 위헌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공권력 행사 같은 것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제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을 설명드린다고 했죠.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기본권 침해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소송으로 다퉈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형사소송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기타 다른 재판 등을 통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서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최후의 기본권 구제수단인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는 분명히 있는데 달리 도저히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재판 등이 없을 때, 수단 등이 없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보충적 소송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수단을 해보고 최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른 수단이 기능하지 않을 때 헌법소원으로 와야 된다는 거지, 다른 수단을 다 거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은 그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어떤 공권력 행사가 어떤 구제수단이 가장 적합한지, 이것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것인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기본권의 강력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별다른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헌법재판에 정통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에게 이것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본권이 구제될 수 있는 사안 등을 물어볼 필요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헌법소원 심판의 개괄적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